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 내륙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호우 현황과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일단 지금 수도권에 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은 수도권과 서해안 일부 지역입니다. 경기도 화성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인천과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호우주의보는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 이어서 충남 북부와 전북 서해안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또 남해안에 이어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집중호우여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최고 20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를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팔당댐이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팔당댐 15개 수문 가운데 1개를 열어 초당 89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되자 경기도는 오전 7시 반부터 비상 1단계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1단계에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 반장으로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로 사실상 전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가 안보가 흔들렸던 게 사실이라면서 힘을 실었지만 야당에선 선동적인 연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오늘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종전 선언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의 합창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여야 대치가 거셉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 전임 정부 안보관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SNS 메시지에서 과거 북한 선의의 기대, 가짜 평화를 구걸하는 불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 때문에 국가 안보가 흔들렸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인터뷰도 이어졌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남용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저는 그때 이제 반대한민국적 행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반면 민주당에선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면서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불 회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박광호 원내대표도 오전 당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이런 가운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투기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예고편이 바로 사드 전자파 논란이었다며 환경 영향평가 지연 이유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유령 영유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건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해주는 보호출산제의 통과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 법사위에선 현안을 둘러싼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 제보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전 위원장을 겨냥한 감사가 절차를 위배하며 진행했다는 의혹인데 감사위원 회의 녹음 파일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입니다. 국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으로 법원이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고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며 민간업자들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 출석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구속심사를 20분 정도 앞두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네, 이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원으로 들어섰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반면 검찰은 반드시 신병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영장 심사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도 짚어주시죠. 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를 철회했고 대신 1,500억 원 규모 대출을 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제출하기로 하자 박 전 특검의 목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여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되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된 피의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장차관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했습니다. 장관 1명, 장관급 인사 1명, 그리고 차관이 12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기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농구로 하면은 4쿼터 중에 한 쿼터 정도가 끝났는데요. 네.
선수들이 지금 잘 뛰고 있는지 앞으로 잘 뛸 건지 이 작전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뭐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연금개혁을 속도감 있게 힘 있게 끌어나가려고 그러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정권의 뿌리가 꽤 깊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여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데 지금 100개밖에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 위원장이 거의 뭐 막 물러났는데 네. 그만큼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전임 장차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악정고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투지도 다지고 일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장관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 사람을 오래 쓴다는 기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까? 뭐 사실 뭐 두 가지 다라고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이 다 대체적으로 다 원만히 잘 하고 계셨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또 청문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뭐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무적으로 잘 훈련된 차관이 배치됨으로써 장관을 서포트하는 그런 효과를 아울러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뭐 한 분씩 다뤄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면요. 좀 배준영 의원님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추진 동력을 만들고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립을 더 강하게 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관련된 문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사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야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좀 답답함을 대통령실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서관들을 보냈다라는 건 1년 동안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취향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각 부처에 가서 대통령실의 의지를 관철하는 추진력을 갖겠다. 뭐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의 그립을 꽉 잡고 원하는 대로 공직사회를 움직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면면을 볼 텐데 일단 통일부 장관부터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권익위원장은 청문회가 없죠. 네. 그래서 바로 뭐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 좀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통일부 장관이 기존의 극우적인 행태를 좀 보이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영상이 거의 한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하루에 거의 한두 개 정도씩 꾸준히 올리시는 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북한 정권 타도가 돼야 이제 통일이 된다라는 방식의 통일론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 과연 적합하냐? 네. 북한과 필요하면 협상도 해야 하는 분인데 상대방이 정권을 내려놔야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탄핵 촛불 시위에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이 참여했는데 당시에도 전체주의적이다. 네. 헌재 탄핵 결정이 체제 전복 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다라고 비난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이 어찌 국민을 대변하냐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국민 중에 아주 일부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것도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일부의 설립 목적, 임무를 보면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뭐 이런 걸 관장하게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기고문을 봤는데 저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이 파괴돼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이에요. 그럼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그 위치만 놓고 보면은 저 단어만 놓고 보다면은 다소 좀 의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거를 뭐 단편적으로 본다기보다는요. 김영호 교수님은 MB 정권 때 통일비서관도 하고 외교부 때 그 인권 대사도 하신 아주 그 폭넓게 그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전개 과정 뭐 이런 것을 쭉 연구해 오시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자질과 또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맡은 바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지난번에 그 NLL 계열이었던 이인영 장관의 예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뭐 북한의 술과 우리나라 약품을 바꾸자, 연평도 해전 10주년 때 무슨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좀 묻지마 남북 관계 좀 그 화해 뭐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정권 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묻지마 퍼주기의 결과가 그 미사일이 저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 유엔 종전 선언을 앞두고 이제 이런 그 연설을 하시기 전에 그 서해에서 공무원 소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이런 방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통일 관계라는 것은 물론 화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과 의지 그리고 힘이 중요하다. 그런 원칙을 또 세워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검증 작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뭐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특수보험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상관 출신입니다. 결국 이제 가까운 분들 그리고 검사 출신 분들을 죄송합니다. 그 기용하는 이런 인선 방식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건데요. 정말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 기관장 거의 대부분을 검사 출신,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이런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선 얘기를 보니까 이제 부패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결국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는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집중했다고 보면 예전과 같이 결국 부패 방지, 결국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이를 통해서 공직을 장악하려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검사로 너무 인사를 다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네. 글쎄요. 맞는 말씀 하셨는데 권익위원회의 그 전신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를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검사 출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강력통, 뭐 특수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차명 의혹 사건이라든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평무사하게 다룬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적격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1년을 더 스테이하면서 했는데 주로 반정부 발언을 하고 정권과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막아왔어요.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 그 부동산 전수조사할 때 비교섭 5단체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할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나선 예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 선언의 그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소해 사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좀 법과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 이게 좀 안 잡혀 나갔다면은 이번 기회로 새로운 위원장이 와서 바로 잡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뭐 덧붙이실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5명 정도 간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비서관이 차관으로 승진하는 건 특이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1년 만에 바로 차관으로 가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부처가 벌써부터 복지부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친정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비서관을 소속 부처로 다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켜야 지금 국정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각 부처를 장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야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표는 정확하게 잡고 있는데 수단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를 쓰면서 국면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장미란 교수예요. 뭐 네. 전 국민이 아는 역도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20년 전에 그 쾌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 뭉클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계의 영웅과 같은 분이고 네. 그리고 한 10년 전서부터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그렇게 학자로서 또 쌓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도 잘 알고 이론도 겸비해서 우리나라 체육계 그리고 문체부 이차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까지 하는데 예. 또 그런 행정가로서도 좋은 어떤 커리어도 쌓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 이차관이 계셨는데 예, 수영 선수 출신. 운동 선수 출신을 했던 예도 있고 그래서 필드에 있던 분들이 그 현황을 이렇게 공직사회에 접목을 해갖고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차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육이 있고요. 언론이 있고 국민 소통이 있습니다. 체육은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분명히 새로운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언론,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챙기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오늘 장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죠. 방통위원장 사실 네. 거론된 지는 한참 됐는데 네. 오늘 발표가 안 된 거는 아직까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론을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검증은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인사라는 게 발표할 때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만약에 발표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오늘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개각을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갖고 집중 포화를 하게 되면은 네. 저희 전체적인 개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저 같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데 정무비서관이시지 않습니까? 이셨잖아요. 아니 자신 있으면은 해야죠. 그렇게 뭐 요번에 조각의 어떤 취지가 몰각될 정도의 문제된 분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분위기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다. 이동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는 고뇌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민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임명하게 되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를 좀 간단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의혹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 학폭도 큰 축 중에 하나인데 네. 대통령실이 구두로만 물어봤다라고 하고 법무부 인사검증당은 자료 요청도 안 했다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아마 드러나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스탠스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경제수석도 하고 총리도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1기 내각 중에 총 19명 정도가 저희가 청문회를 한 것 같은데 네. 제대로 통과시켜준 분이 7명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스탠스가 정확하게 180도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재정준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글쎄요 뭐 1년이 지났으니까 허니문이 끝났다고 해갖고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간 허니문도 없었거든요. 허니문이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차관 인사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인 것 같고요. 차관 인사가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조만간 잡힐 테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죠. 기념사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자막으로 보여드린 대로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축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보통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의 발언하고 똑같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저희 민주당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세력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일반 정치인이 하는 것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1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네. 평화선언을 주장한다고 남북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이 계승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희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차용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화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오해할 수 있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마치 미군이 무조건 다 한반도를 떠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지 않고 다만 과거에 남북 간의 대결 국면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위협을 받고 한반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독거리면서 때로는 혼내면서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상대방인 거지 네. 우리가 마치 북한하고 같이 뭔가 옛날 기준으로 치면 적화 통일을 하려는 세력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거라 정말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시는 발언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글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속담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좋습니다. 전쟁을 그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의미를 놓고 보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말하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유엔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방어해줄 이런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네.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 아니고 전쟁을 시작하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김정은 치하에 있을 겁니다. 근데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처음에 김정은이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이 개입한다고, 유엔이 개입한다고. 네. 그런데 에치슨 라인이 일본 쪽으로 이제 옮기고 나서 스탈린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그 보호막을 걷어내고 우리 국민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 그랬다가 평화가 지금 보존이 됐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준비해야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예.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지금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녹취 준비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 신원식 의원? 예. 우상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한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누구나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일은 아주 극우 중에서도 아주 꼴통 극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인지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것은 예.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예.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제가 NGO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 단체에서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신원식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NGO에서 활동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모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다, 그러니까 간첩들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인환 위원장. 네, 박인환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도 우리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말자. 비판을 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라는데 최근에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공직에 계신 분이 하는 게 적절한가? 신원식 의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방향을 딱 정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소위 집토끼, 지지자들만을 모으자. 그러니까 이런 극우 강성 발언을 해서 과거에 떨어져 나갔던 극우 지지자들까지 다 모으자라는 것. 두 번째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겁니다. 네. 최근 현수막으로 여야 간에 이렇게 아주 좀 험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식의 얘기까지 여당 대표가 하는 거는 이게 딱 정치 혐오라서 중도나 저관여층의 투표 참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 딱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이러한 대통령의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막아야겠다,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최근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지 모르고 있다, 이 발언이랑 이게 겹쳐서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이제 반국가 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간첩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공직자로서 좀 심한 발언이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좀 낫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두 번의 재판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갖고 결국 무죄가 된 명예훼손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한 목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거 역시 무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직자로서 하는 게 여야라든지 전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온당한 말은 공직자로서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인식은 국민들이 혹시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법에서도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하태경 의원이 우려하는 건 그 발언이 있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마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합니다. 그런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하태경 의원은 조금 이 발언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죠. 이 박인환 위원장이 국민의 7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 70%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지금 배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판례들은 문맥상 성향 자체가 기본적인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과 다른 면모가 있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례였는데요. 지금 박인환 위원장 발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간첩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하고 있고 이건 간첩이다라는 건데요. 공산주의자라는 거하고 간첩이라는 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간첩은 적과 내통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구체적인 증빙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다른 사안과 달리 무조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공직자잖아요. 이거는 하태경 의원처럼 여러 국민의 의원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본인이 사퇴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 그 행사 자유총연맹 행사 관련해서 좀 한두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요. 예. 제가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진보건 보수건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원칙을 견지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4년 만에 이렇게 자유총연맹 창설 행사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24년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보를 지키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많이 반발하고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수능 관련 논란이 시작됐고 뭐 여러 과정이 있고 뭐 정부 여당이 수습하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어제는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듣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좀 있으면 세무조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걸 많이 들었어요. 뭐 예상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건폭이라는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났더니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무조사 받은 모 학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킬러 문항 우리가 만들었느냐. 정부가 내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세무조사가 나갔어요. 설사 학원들이 사교육을 어떻게 조장하는 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랑 세무조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왜 이렇게 교육정책 관련돼 활용하는지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들은 문을 닫습니다. 혹시라도 트집을 잡혀서 문제될까 봐 학원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당장 가갖고 세무조사라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위축될 거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법에 기본된 대로 정해진 대로 최소한 3년 전에 원칙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한다면 저희도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만 세무조사 좀 하고 학원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참 생경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모든 학생들한테 고른 교육을 평등하게 하자는 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없애자고 그러는데 이번에 킬러 문항 잡자고 그러고 사교육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상을 못 보면은 배우를 보라고 사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께서는 학원 사업가 출신이시고 예전에 예를 들면요 박정 의원님이라든지 지금 정봉주 정개특위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이상하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지역구가 백령도인데 백령도에 있는 학생도 킬러 문제 없이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으면은 가고자 하는 게 예전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원과에 관련된 세무조사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강남 지역 학원과 학원 비리를 들여다본 적이 있고 2011년도에 사교육업체 비자금 조성 뭐 이런 것도 한 거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 특수한 과가 있어서 거기는
비정기 세무조사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기 세무조사를 왜 느닷없이 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DJ 정부 때도 23개 언론사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를 해서 한 5천억 원 정도를 추징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투입해갖고 1,800명 정도를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재위원이라서 근데 이제 세무조사가 그렇게 사람 때려잡는 몽둥이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일 때도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 천화동인 같은데 세무조사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을 안 합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네. 예, 이게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법조인이시니까요. 궁금해가지고 어떤 여론을 좀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용된다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명확하게.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역대 정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특별 세무조사 할 수 있죠. 그거는 정기 5년마다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탈세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그 산업 자체, 업계 자체가 그런 세무 탈세에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별 세무조사를 해야 되죠. 하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학원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는 그건 명확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사교육 부담 줄여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백령도 학원들 킬러 문항 맞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EBS를 보시면 이번에 킬러 문항들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는 고3 수험생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방향은 좋더라도 3년 전에 미리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교육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전에 부동산 정책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관례들이 있는 건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입니다. 한편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서와 전북 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호우특보는 그 밖에 곳곳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도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산사태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물겠고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5명이 탄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폭파한 걸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정의 잔해들이 육지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타닉의 뱃머리로부터 480m 떨어진 곳에서 끌어올려진 관광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인양선에 실려 캐나다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잔해들은 조사를 위해 트럭에 옮겨 실어졌습니다. 잠수정 앞쪽 둥근 선창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구조물이 보입니다. 잠수정에 몸체를 싸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외피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하게 파손돼 얼기설기 엉킨 전선 부품과 내부용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보입니다. 해양경비대는 인양된 잔해는 꼬리 부분 원뿔형 구조물을 비롯해 모두 5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수습됐고 의료 전문가들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해가 몇 구나 수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비대는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인양한 잔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낼 것이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 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등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온 만큼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서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비축분을 내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최대 400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 대전 부산점과 수협 바다마트 강릉점 등 전국마트 25개 지점과 전통시장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건물을 나가는 길, 주차장 출입구에 시동 꺼진 차량 한 대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건물로 진입하는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뒤로 회색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도 없고 시동도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목을 막은 당사자, 바로 상가 임차인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장기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겠다고 하자 벌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만인 오늘 0시쯤에야 차가 빠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차량이 있던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건물 안이라서 견인 조치가 어려웠고요. 경찰이 임차인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체포에 불응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5년 전 인천 송도에서도 한 아파트 주민이 불법 주차 경고에 불만을 품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 부재로 차량을 빼지 못해서 발만 동동 불렀습니다. 현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없고 이것도 사적 도로다 보니까 어느 경찰이 오더라도 뭐 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져서 끌어낼 수가 없었던. 그렇죠. 전혀 아예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을 견인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계류 중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가뜩이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건물이 침수되고 있을 때 지하 주차장이 급하게 차량을 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면 어떤 상황 벌어질까요? 이번에 발생한 주차장 길막, 현재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인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단순 해프닝일 수 있는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선 비극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만큼 하루속히 재발 방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나눠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신청자가 260명을 넘어서는 등 그동안 의료비가 부담스러웠던 의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80대 남성 A씨. 10여 년 동안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수술을 선뜻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무릎 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 치료 중입니다. 300만 원의 시술비를 3년간 무이자 할부로 내는 의료비 후불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 아니시면 거기 가서 힘들었는데 그 후불제 때문에 많이 내가 용기를 냈던 거지 더.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이처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주민 등 현재까지 260여 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조조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환이 상당히 좀 한정적이어서 초기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질환을 조금씩 늘리면서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의 진료비를 금융기관이 대신 내고 환자는 최대 3년 동안 무이자로 원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가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 책임을 지는 만큼 금융기관도 부담이 없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충북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와 척추, 심내혈관 등 6개 질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게 그 진료 후불제를 확대해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해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병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을 위한 국가수준 치유 회복 전문기관이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국가수준 학생 치유 회복 전문기관 신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서면 답변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서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진단명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십억 원을 타낸 충남 천안에 있는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0명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0대 상담실장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